지구 이야기 그 두 번째는 아이슬란드에서 시작합니다. 나라 이름 그대로 국토 대부분이 얼음에 덮여 있는 얼음나라 아이슬란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곳이 대지가 숨을 쉬는 불의 나라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황금의 폭포 귀틀포스. 이 협곡은 빙하가 용암대지를 깎아내 만들어졌습니다. 5분에 한 번씩 펼쳐지는 분수쇼도 있습니다. 뜨거운 지하수가 40m 높이로 솟구치는 간헐천은 진기한 볼거리입니다. 지난 2010년 화산재로 전 유럽을 뒤덮어 하늘길을 마비시켰던 에이아프 얄라요쿠틀 화산.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분화는 일상다반사입니다. 아이슬란드 자체가 화산 분화로 생겨난 땅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새로운 땅이 이 나라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부의 화산섬 헤이마에이. 이 섬 동쪽에는 1973년 화산 폭발로 생겨난 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산을 엘트페트, 우리말로 불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Actually, we are standing on the volcano itself, and here is the actual crater. So it all came up from here and floated down here, and all the land we see up from here is new land. 분화가 멈췄을 때 섬은 2제곱킬로미터나 넓어져 있었습니다. 매초 160톤의 용암이 5개월 동안이나 분화구에서 흘러나왔고 가옥 400채가 용암에 불타거나 매몰됐습니다. 당시 용암은 마을 외곽의 갈라진 틈을 따라 분출했는데 그 틈의 길이가 무려 2.5km. 마치 불로 장벽을 쌓은 듯 했습니다. When I came out, there was like a firewall, huge firewall, not so far away, and it was so warm, even though it was in the middle of the winter, that I felt the heat on my skin. 섬 전체가 용암에 휩싸여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부두에 악천후로 출항하지 못한 어선들이 있어 주민 5,300명을 섬 밖으로 피난시킬 수 있었는데요. 아이슬란드 정부는 당시 재난을 핵전쟁 수준으로 놓고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용암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바닷물을 끌어와 분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총 30km의 호스와 43개의 펌프가 용암 진압에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2월에 시작된 분화는 7월이 돼서야 멈췄습니다. 그 후 40년, 새로운 땅에선 새로운 요리법이 생겨났습니다. Moment of truth. 밀가루 반죽을 한나절 땅에 묻어두면 빵이 구워진다고 합니다. 자, 오케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Delicious.
It is good. How did you make it? Well, the heat is good enough. It's like in an oven, or even better. I mean, the temperature here is, on many locations up to 300 degrees on only 20 centimeter deep. However, 5 years ago, the temperature was over 500 degrees, so it's of course cooling down. 자연산 오븐이라니 무엇이 이 얼음 나라를 이토록 뜨겁게 데우는 걸까요? 원래 지구상의 대륙들은 한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대륙판은 조각조각 갈라지고 부딪히며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판이 갈라지는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갈라진 틈을 따라 멘틀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끊임없이 분출하는데요. 아이슬란드는 갈라지는 판의 경계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판의 경계를 중앙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판의 경계는 바다 아래에 있지만 아이슬란드의 판의 경계는 육지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왼쪽이 아메리카판, 오른쪽이 유럽판입니다. 이 판의 경계는 매년 손톱만큼씩 양옆으로 벌어지며 아이슬란드를 뜨거운 화산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And most of the ocean ridge is ocean ridge, it's under seawater. But when you come to Iceland, it submerges, comes up and creates an island. And the reason for island is a hot spot from mantle, for deep down from the mantle. So it's more volcanic productivity in Iceland than on the ocean floor. 중앙해령이 만들어낸 아이슬란드의 나이는 1600만 년. 46억 년 지구에서 가장 어린 대지입니다. 태초의 지구가 이런 풍경이 아니었을까요? 아이슬란드에 머물다 보면 화산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노천 온천 블루라군. 겨울에도 야외 온천을 즐길 만큼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사실 블루라군은 지열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전 세계에서 지열발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지표면 가까이에서 뜨겁고 질 좋은 온수를 얼마든지 길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Below 700 meters, we find this geothermal hot brine. Actually, it's actually seawater with all the minerals that are in seawater that is very hot. And here at Svartsengi, the temperature of that liquid is 243 degrees Celsius. And we use that brine, we use the steam of this hot water to produce electricity. 발전하고 남은 온수는 여전히 뜨거워 섭씨 100도가 넘습니다. 이 물이 블루라군과 일반 가정집에 공급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세계 1위.
이 나라의 에너지 과소비는 유명합니다. So you have two daughters. Yes. 도로와 주차장에도 온수 파이프를 깔고 난방을 해놨습니다. This part of the driveway is not heated, but as we come further in, you can see that this is all dry because of the heat that is on this part of the driveway, which I heat from the energy. 야외 온천과 주차장 난방을 하고도 한 달 난방료는 5만 원 수준입니다. If this would be heated with electricity or fossil fuels, I would not be able to have it on standby when I need or when I want to go in there. So this is an extra bonus of the geothermal plant. 겨울이 긴 아이슬란드는 주로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밖에는 주렁주렁 고드름이 달려있지만 온실 안은 별천지입니다. 온실 역시 지열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기와 난방으로 가동되는데요. 손을 대일 정도의 뜨거운 온수 덕분에 열대 과일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얼음 나라에서 재배되는 바나나라. 얼음과 불이 공존하는 아이슬란드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They are trying different varieties, you know, and as well as technology is getting better, we are also getting more heat here each year. You know, it's getting warmer like everywhere in the world. So with that, we're also getting more possibilities of growing different things. 아이슬란드는 전체 난방의 90%, 전기의 30%를 지열 에너지로 공급합니다. 석유보다 깨끗하고 고갈의 염려도 없는 지열 에너지. 아이슬란드 정부는 풍부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 북방의 쿠웨이트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하 5,000m까지 파내려가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마그마 가까운 곳에서 섭씨 600도에 달하는 지열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기존 지열발전소의 10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산을 상대하는 건 늘 위험을 동반합니다. Drill down, and we felt the drill string was sort of lifted. We didn't know why, and it got stuck, and people tried to get the drill string out, but it was stuck. So we had to cut it and put down cement, and then drill out of the well and again into the magma, and the same happened again. 2009년 지하 2,100m에 있는 900도의 마그마를 건드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분화구에 물을 넣어 폭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From the magma. The magma, the reason was that we got 이 검은색 모래처럼 보이는 게 그때 물과 함께 올라온 마그마입니다. but it has some white stuff in it, and this black material is glass. So it's cooled magma. When you set water on magma, magma just becomes glass. So it's magmatic glass. So this is magma. 구드문드르 박사는 당시 운이 아주 좋았다고 말합니다. We learn a lot.
on how to deal with very hot magmatic environment. But if the volcanoes are much stronger than anything that we are dealing with. So if Mother Earth wants to crack open, magma wants to come up, we cannot stop it. We just have to run away. 이번엔 유럽의 화약고 이탈리아로 떠나봅니다.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우리에겐 화산 폭발과 함께 사라진 도시 폼페이 유적으로 더 유명한데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화산 쇠설물이 도시를 덮쳐 3,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피하지도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분화는 1944년. 베수비오는 여전히 활화산입니다. 베수비오산을 마주보고 있는 나폴리의 포주올리. 이곳에는 마첼룸이라고 불리는 고대 로마의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시장터인데요. 이집트에서 유래했다는 이 기둥에는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밑동에 보이는 게 조개의 서식 흔적입니다. 한때 바닷물이 이 높이까지 차올랐다는 뜻인데요. E fin dall'inizio destò molto interesse perché quei segni scuri che vedete sulle colonne sono lasciati dal livello del mare, che quindi indica che nei secoli, da 2000 anni fa, quando è stato costruito dai Romani, fino ad adesso il livello del mare è cambiato su queste colonne. 바닷물의 높이가 10m가량이나 오르내리는 것은 땅 아래 수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폴리 곳곳에서는 마치 증기기관차의 굴뚝처럼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In quest'area la falda geotermica di quest'area è molto vicina alla superficie e quindi c'è una continua emissione di fluidi caldi che arrivano da profondità più alte, che salgono lungo delle fratture e vengono alla superficie. 포주올리지가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마그마가 축적되고 있으며 마그마에 데워진 지하수 때문에 지면이 부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그마의 양이 더 축적되면 언젠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그마가 물과 함께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는 주요 화산들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 센서는 달리는 차량의 진동까지 감지할 정도로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지표면은 상승 추세. 지난 1년간 그 폭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Noi possiamo vedere in ognuno dei punti in cui ci sono questi sensori il movimento del suolo sia in verticale che in orizzontale. E vediamo che dal 1 novembre dello scorso anno fino ad oggi ci sono stati circa 7 centimetri di sollevamento.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땅이 부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지진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국민의 40%가 지진 위험 지역에 거주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이 불안한 평화는 언제까지일까요? (17세기) 중세인들도 땅 아래의 세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의 수도사이자 지질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지구 중심부로부터 불의 방들이 서로 연결돼 있으며 이것이 지표면에 도달하면 마침내 화산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He saw hell as the center of the earth, the fiery pit, as far away from the celestial heaven as could be found, with the areas of fire nearer the surface being purgatory, where people awaiting their fate would remain. 땅속 깊숙한 곳에 지옥의 불을 감추고 있는 지구.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를 사과에 비유합니다. La struttura della Terra è una struttura abbastanza complicata e può essere paragonata a una mela. Se noi tagliamo la nostra mela, abbiamo diversi strati. Lo strato più sottile può essere paragonato alla crosta della Terra, che è circa l'1% di tutta la massa. Il secondo strato che troviamo nella mela può essere paragonato al mantello, che è circa metà della grandezza di tutta la Terra. Alla fine il terzo strato, il nocciolo della mela, può essere paragonato al nucleo della Terra. 지구 가운데에는 태양과 온도가 비슷한 내핵이 있습니다. 이 내핵을 액체 상태의 외핵이 감싸고 있고요.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84%, 가장 바깥에 사과 껍질처럼 얇은 지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는 지각의 두께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를 스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인 모호면의 깊이, 즉 지각의 두께를 재는 데 성공했습니다. Come si può vedere, allora la mappa a seconda del colore descrive la profondità della Moho. Come si può vedere nella zona himalayana, nell'altopiano del Tibet, la Moho è molto profonda fino a 100 km, così come in tutte le zone montuose si vedono le Ande, le Alpi, eccetera. Nelle zone oceaniche la Moho si assottiglia molto fino a uno spessore di circa 10 km e quindi in questa mappa vediamo tutto blu. 해양과 산악지대의 지각 두께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E c'è questa discontinuità tra crosta e mantello che è la superficie di Morovic, la Moho. Qui si vede molto bene quello che dicevo prima, la Moho si assottiglia molto sotto il mare e diventa più spessa sotto le montagne. Questo è dovuto al fatto che il peso delle montagne sta schiacciando la crosta sul mantello e quindi la Moho è portata a diventare più profonda. 화산 활동은 지각판의 이동과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화산은 아이슬란드처럼 땅이 갈라지거나 불의 고리처럼 땅이 침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폭발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와이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용암이 분출됩니다. 가스가 적은 이 용암은 새어나온다는 표현이 적당해 보이는데요.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어 지각판의 경계면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하와이의 용암이 지구의 핵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팀은 이 용암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지하 3,000km 아래 지구 내부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Avec l'acier de diamant, on peut faire 1 million d'atmosphères, même plus maintenant, 1,5 million d'atmosphères, c'est-à-dire jusqu'à l'intérieur du noyau. On peut faire jusqu'au noyau, donc c'est-à-dire à peu près 3000-3500 km de profondeur à l'intérieur. 먼저 원뿔 모양의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머리카락의 10분의 1 크기의 돌 조각을 준비합니다. 두 개의 다이아몬드 사이에 돌 조각을 올려놓고 100만 기압 이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다음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방사광이란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원운동을 할 때 발생되는 전자기파를 말하는데요. 이 가속기를 거치면 지구 핵의 온도로 추정되는 섭씨 4000도 이상의 온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구 외핵의 조건을 만들어주자 샘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Il y a une très forte augmentation de la température. Le noyau est très chaud et donc assez proche, à quelques centaines de kilomètres, 200-300 km au-dessus du noyau, dans le manteau. La température devient très très forte. Et là on a 1,3 million d'atmosphères et on a 3500-4000 degrés. Et là il y a une fusion on appelle partielle, c'est-à-dire il y a certains éléments. 연구 결과 외핵 부근에서 암석이 녹으면서 매우 가벼워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벼워진 액체는 2,900km 고체 멘트를 뚫고 지구 표면까지 천천히 올라와 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와이 열점 화산. 판운동으로 지각이 이동하면 옛 화산은 밀려나고 새로운 화산이 비슷한 모양으로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과연 언제 화산이 폭발하는가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산과 지진 발생일을 예측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럽 최대의 화산, 이탈리아 에트나. 에트나의 소리에 주목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메네코 씨. 그는 지진파를 소리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진파를 눈이 아니라 귀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From one of the instruments we placed on the surface of Mount Etna, we take them and through this portal we let them be converted into music. 이 작업은 빈 오선지에서 출발합니다. 발생한 지진파를 오선지에 얹은 후 지진파를 따라 음표를 그려 넣습니다. 지진파가 음악이 되는 겁니다. If a volcano is quiet, the melody which is coming from the sonification will be a really, really smooth and quiet melody. As soon as the volcano is becoming more active, for example, an eruption is coming, what it happens is that the data is going up and down with larger and larger intervals, and this is mapped exactly into the music. And so the music is going up and down and jumping up and down. And what we see in this case
is a music, is a melody which is mapping exactly the property of the volcano. Coming from the real. 이렇게 에트나 화산에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화산에 분화 조짐이 있을 때 소리입니다. 분출할 때 소리는 훨씬 박자가 빠르고 긴박해집니다. 전 세계 화산을 대상으로 소리의 규칙을 찾아낸다면 언제 분화할지 예측도 가능해지겠죠. So I'm really quite confident that in future we might be able, just by listening or studying the sound of volcanoes, to actually make predictions. 일본 남동쪽 태평양 한가운데 치큐, 우리말로 지구라는 이름의 배가 있습니다. 지구 속을 탐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 해양 시추선. 이 배는 최대 속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한 곳에 멈춰 서 있는 정박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ダイナミックポジショニングシステムと呼ばれています。DPS を使うことによって船が海上に止まることができまして、それによって掘削作業が可能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배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시추 파이프가 망가지거나 반대로 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6개의 프로펠러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바람과 파도 그리고 해류로부터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요동치는 보급선에 비해 작은 미동도 없는 치큐호. 시속 10km의 쿠로시오 해류를 뚫고 탐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치큐호의 임무는 일본 앞바다 난카이 해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난카이 해구는 100년을 주기로 일본의 대지진을 일으키는 위험지대입니다. 지진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쌓였던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고 대륙판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데요. 치큐호는 직접 이 단층까지 뚫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So we are trying to understand with drilling into this zone what is the property of the sediment and the rock in this area right where the two plates are moving past each other to generate the earthquakes. 치큐팀의 난카이 해구 탐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계획대로라면 내년쯤 단층에 닿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탐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추 파이프들입니다. (9.5m짜리) 파이프를 4개씩 연결해서 바다 속으로 넣습니다. 이번 탐사의 목표 지점인 지하 5.5km를 뚫기 위해서는 최소 580개의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승선 순간부터 2교대로 24시간 풀 가동. 하루 대략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행군입니다. 시추는 몇 번의 반복 동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추 지점까지 파이프를 안전하게 내린 뒤 그 파이프 속에 땅을 파내려갈 드릴 비트를 내려보냅니다. 공간이 확보되면 그 후에 더 작은 파이프와 드릴 비트를 넣는 작업을 반복.
아래로 시추해 갑니다. 난카이 해저 지각 시추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등 22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에서부터 해양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시추하면서 캐낸 흙, 즉 코어를 연구합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활동 중인데요. 이번 탐사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송인선 박사가 참여했습니다. 지질학자인 송 박사는 해저 지각의 성분과 자기장 반응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퇴적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환경 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성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DNA처럼 심해에서 시추한 코어들은 수많은 암호를 품고 있습니다. 이 암호를 풀면 언젠가 화산과 지진의 비밀도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We don't think at least in our lifetime, we will be able to actually predict earthquake or tsunami. What we are hoping is we can understand what happens when the stress builds up. Maybe we can get a better idea of what will happen when the earthquake occurs. Maybe we can find the regions that are more susceptible to large earthquake. CQ 과학자들에게 2011년 3월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일본 해구에서 진도 9의 강진이 발생, 20m 높이의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는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지진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상자만 18,000여 명. 아직도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치큐호는 이 쓰나미를 일으킨 일본 해구를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일본 해구는 바다 깊이만 7,000m. 지진을 일으킨 단층까지 약 1,000m를 더 뚫어야 합니다. CQ 과학자들은 파이프에 3.11 대지진을 새겨 넣었습니다. 과학자의 자존심을 건 절실한 프로젝트였습니다. この目的が、東北の襲った大地震を解明するということで、それに参加できて非常に光栄に思っています。で、僕らは、3.11 に起きたことを後世に伝え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我々のこの分野に携わる者としてはぜひ巨大地震が起きた、何が起きたかというのを解明して、それを伝えていきたい。 Impossible missions are the only ones which succeed. So the only missions that really succeed are the ones that are very tough. Yeah, almost impossible. 생각해보면 모든 과학적 성과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14일째. 드디어 7,000m 아래 해저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바닥의 상태도 좋았습니다. It's very smooth. Looks very clean. No big rocks, no problems. So we're hoping that we'll have an easy jetting in from here. 그러나 7,000m 아래 해저 시추공으로 반복해서 드릴 작업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저는 빛이 들지 않는 암흑소.
오직 무인 카메라에 의존해 시추정을 찾아 드릴비트를 넣어야 합니다. 20층 높이의 빌딩에서 실 한 가닥을 내려 바늘귀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어가 채취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7,569m 단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코어 채취는 시추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시추하는 파이프 안으로 해저의 흙과 바위가 고스란히 뽑혀 올라오게 됩니다. 마침내 코어가 GQ선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気をつけて。赤ちゃんのようなやつ。赤ちゃんのように。そう。さっきのガタガタガタなんか我が子だと思って。Oh my gosh, I Nice. got it. Oh, wow. Yeah. Like art. Yeah, it's pretty. But this is amazing. This is it, eh? Oh my gosh. 무수한 균열은 이곳에서 지각운동이 활발했다는 증거. 도호쿠 대지진을 일으킨 바로 그 단층입니다. 일본 코치현 코치 코어 센터. 도호쿠 대지진의 단층을 비롯해 GQ에서 시추한 코어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온도는 영상 4도, 습도는 70%. 코어가 변질되지 않도록 심해저 환경에 최대한 가깝도록 유지되는데요. 이 코어는 발생 연대 등을 확인한 뒤 절반은 후대를 위해 보관하고 나머지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됩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얼마 전 GQ호에서 채취한 코어를 통해 새로운 지질학적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해저 271m의 단층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했었던 증거를 찾은 겁니다.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서도 지진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今まではですね、プレートが沈み込んでいく、沈み込んでいるところで地震が起きるんですが、それが割と深いところだけ地震を起こすだろうと思っていたんですが、そうではなくてそれが浅いところまで、こういうところまで断層が一気に動いているとすると、その地震の起きる範囲が当然今まで思っていたよりも広いという可能性がある。当然地震の起きる範囲が広くなると津波の起きる範囲も広くなるということで、 이 작은 코어 하나가 지질학 책을 새로 쓰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저장된 코어는 모두 17만 개, 총 연장 93km에 달합니다. 이곳에 저장된 코어는 93km 길이의 지질학 책임 동시에 재난에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과학 정신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국제 공동 해저지각 시추 사업이 올여름 한국을 찾아옵니다. 이 시추 위치는 울릉도가 이 보시는 여기 울릉도고요, 독도인데요. 울릉도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그 한국 대지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독도 인근 바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해저 시추가 계획돼 있는데요.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게 되면 그 시추 코어에 울릉도, 독도가 분화될 때의 기록들이 해저 퇴적물에 대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얼마나 자주 분출했는지, 그런 분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연구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올여름 시추선을 통해 만나게 될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반도 인근 해저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퇴적물들은 어떤 역사를 담고 있을까요? 한반도는 과연 화산과 지진의 안전지대일까요?